자, 전산회계 1급 2021년 10월 특별회차 기출문제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먼저 할 거고요. 자, 이론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은 설치를 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백데이터는 이론 시험 강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수험번호 212111122고요.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A형으로 편의상 통일하고요. 요 수험번호 바뀌어버리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 오류 같아요. 감독권 확인번호 3458입니다. 예, 주식회사 금정가구.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재무상태표 2급에서부터 배웠죠.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이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이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며, 자,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 상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431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건데, 일단 구분 표시, 자산, 부채, 자본,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 총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해 기재하고 서로가 상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약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년 기준으로 하고요.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겁니다. 유동성 배열. 자,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자산과 부채 항목은 유동성 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현금성이 빠른 순서로. 그러니까 현금 또는 현금화가 빠른 거,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재고자산, 당좌자산 들어가고, 그 다음 재고자산 들어가죠. 재고자산도 1년 이내에. 자, 그 다음 1년 이후면 비유동, 현금성이 가장 느린 거죠. 그래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재무제표는 작성을 해라. 재무상태표는. 그다음 뭐 잉여금은 구분해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정과목 표시, 임시계정 같은 거는 적절한 항목으로 바꿔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기업이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며 유동성이 큰 것, 유동성이 크다, 현금화가 빠른 것. 자, 배열한다. 이게 맞는 것 정답이 되겠죠.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야 되죠. 1년 이상이냐 아니냐. 그래야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처리한다. 아니죠.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수익비용,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재무상태표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요즘 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매출 총익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올바른 것. 자, 요거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렸죠. 이런 강의할 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재고자산 크기는 선, 이, 총, 후 순으로 얘가 1등. 얘가 4등입니다. 제일 적어요. 그래서 선이 총후 요거는 암기하라 그랬죠. 자, 이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것만 1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앞에 이론 강의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요거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자산이 크면 이익도 커집니다. 얘는 한 몸이에요. 1번과 3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이 총후 똑같아요. 근데 매출원가는 요거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선의총후가 반대로 됩니다. 후입선출법이 비용은 제일 많아요. 1등. 얘는 4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의총후 딱 해놓고 표시하고 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면 요 화살표가 다 바뀝니다. 정반대가 되니까. 대부분은 상승시로 출제가 되고요. 한 10% 정도가 하락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 자산 얘네들은 같다 그랬죠. 매출원가는 반대 개념이고, 높게 평가되는 거 선, 이, 총, 후. 그래서 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산. 매출원가는 반대가 되고. 그래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거는 얘네 둘은 한 몸이니까 둘 다 선입선출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해야 1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 유형 자산, 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자, 취득세 당연히 이거는 제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형 자산에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고요. 기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원가, 조립 원가 이거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니까 유형 자산 취득 원가 포함되고 설계와 관련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설치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선비 이런 것들은 자 취득 원가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시장성 있다는 말은 증권거래소에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거. 자, 주식회사 진성이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요게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을 매입할 때 여기에 들어간 수수료는 자산에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장기 투자 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단기 매매 증권도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는 수수료 다 더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수수료는 안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수료는 얘는 되고요. 얘는 안 돼요.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 비용에서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한 주당 5만 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천 원을 포함하여 보통 요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 요 수수료는 더해준다? 안 더해준다? 더해줘야죠.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취득가액은 50만 원이다? 아니죠. 50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 2번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점 분기는 아래와 같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 원,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 5천 원. 수수료 비용 따로 안 합니다. 투자 자산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만 원이다. 기말 공정가치는 5만 2천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하면 2천 원 같은데 10주니까 2만 원 같은데 아니죠. 55만 원이에요. 55만 원에서 자 52만 원을 빼면 50만 5천 원이죠. 55만 원이 아니고 50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얼마예요? 기말 공정가액 한 주에 5만 2천 원이니까 52만 원. 그러면 2만 원이 아니죠. 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는 이익으로 처리한다는데 이럴 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계정 공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하면 찾기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이것도 약간 헷갈리게 만든 문제입니다. 다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은 그러니까 단기 퇴직급여 비용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비용이. 자, 주식회사 전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으로 전기 말에 5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근데 2021년 지금 이 회사는 회계기간 2021년입니다. 7월 30일에 7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으로 얼마 오냐면 500만 원. 그리고 이거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줘야죠. 현금이면 현금, 보통 예금, 보통 예금. 근데 얼마? 700만 원 줬어요. 퇴직급여. 700만 원. 그 2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퇴직급여. 왜냐하면 충당 부채가 없어요. 충당해 놓은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직접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200만 원. 자, 이게 언제냐면 2021년 7월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자, 그럼 한 6개월, 5개월 후죠. 종업원이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800만 원이다. 자, 앞으로 또 누가 퇴직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비용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2월 31일 퇴직급여, 자 차변에 퇴직급여 8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퇴직급여 비용은 얼마냐? 1000만 원이죠. 그리고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 8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7월 달에 퇴직한 사람 충당부채가 모자라서 바로 비용 처리한 게 2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퇴직급여 비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이거 잘못 설명한 거죠. 자본잉여금이죠. 자,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상품 같은 거 제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고. 자,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 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출자하는데 우리 회사의 법인의 주주가 되고 싶어. 근데 물건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중에 뭐 토지를 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 자산은 장부에 어느 금액, 왜냐하면 돈 주고 사고 판 게 아니니까 장부에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공정가치 토지다 하면 시가, 시세대로 취득원가로 합니다. 자,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임시적 개정을 말한다. 자, 그러면 자본 조정 한번 들어가. 요거는 시험 문제는 없는 거고 개정과목 조기등록 메뉴에서 자본 조정 했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당 건설이자, 자기 주식 다 차감 또는 가산. 이거 임시 개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도 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배당 건설이자,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는 돈. 그다음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샀다가 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도 하고. 자, 이렇게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자, 자본 항목인 건 맞는데 자본잉여금으로 넣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임시적 개정을 말한다. 자, 요거 맞는 거고요. 주식이 발행한 할증, 우리 회사가 인기가 있어. 뭐 신규 IPO라 그러죠. 상장할 때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인기가 좋으면 뭐 따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인기가 별로야. 그럼 같은 금액. 인기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싸게 발행해야죠.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왜냐? 액면 금액으로, 주식은 액면 금액으로 장부에 적습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초과 발행한 거, 주식 발행 초과금 별도로 초과 발행한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그건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수익적 지출. 이게 뭐예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증가를 말하는 거고요. 회계 처리한 경우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용으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차변에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수선비죠. 자, 요걸 100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적고 여기다가 뭘로 했다? 뭐 건물이라는 자, 100원 이렇게 적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산 증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자산은 과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이 많아지면, 자, 그 다음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 발생 안 적었어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비용이 적어지죠.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많아지겠죠. 자, 이익은 과대가 된다. 맞고요. 이익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됩니다. 자본이 많아져요. 많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안 적었으니까 과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과소가 아니고 자산은 과대가 된 겁니다. 이거 적지 말아야 될 걸 자산 증가로 적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이건 뭐 이급 문제죠. 회계상의 거래의 요건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이 소멸,
화재로 다 타버렸어. 자,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거래로 안 보죠. 망했다 그러지. 근데 자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산이 감소. 거래 맞습니다. 채권 채무의 발생,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외상으로 사왔거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그러면 요거는 거래가 맞죠. 자산이 가치 감소.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 물건이 놔뒀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자, 이것도 거래가 맞고요. 종업원 고용 계약입니다. 월급을 줬다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이지만 아직은 계약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자, 이거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이번에 특별회차 요 재무회계 1번부터 8번까지는 난이도가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제조 원가 중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은 원가 이해로 가장 부적합한 것. 생산량 보겠습니다. 1000개, 2000개, 2500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원가, 총 원가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일정해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고정비죠. 생산량이 몇 개가 되든 간에 조업대에 상관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경우. 공장 화재보험료, 자, 건물 화재보험 들죠. 이거 일을 많이 한다고 화재보험료 인상시키진 않죠. 자, 고정비 맞습니다. 임차료, 집세 마찬가지. 고정비 맞죠. 물론 뭐 내년에는 올릴 수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한 번 계약 맺으면 1년은 가니까. 감가상각비 정액법입니다. 일정한 금액 쭉 갑니다. 자, 맞고요. 제품 포장비용. 포장비용은 많이 생산할수록 포장비용도 같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변동비입니다. 얘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다. 자, 10번 문제.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제조간접비.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 선박 제조. 자, 배를 만드는데 유조선 무슨 선 딱 있는데 간접비가 있어요. 그 공장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데 전체 공장장. 그 사람의 월급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배분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죠. 상호배우법, 단계배우법, 직접배우법이 있는데 자, 이게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직접배우법 아주 소기업, 진짜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간접비 이거 뭐 어느 쪽으로 갖다 붙이든 뭐 하니까 자, 직접 보조부문끼리는 안 주고 제조부문에만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정확도와 신뢰도는 낮죠. 대충 한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중기업, 이건 대기업. 자, 중기업, 단계배우법. 야, 이거 그래도 어느 한쪽에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순서를 정합니다. 배부 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제조 부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자, 직접배우법과 상호배우법의 절충형. 그 다음에 상호배우법 제일 복잡해요. 왜냐하면 보조부문끼리도 서로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제조부문으로 보내니까 1차 배부, 2차 배부, 3차 배부까지 막 합니다. 얘는 2차 배부, 얘는 1차로 끝나요. 보조부문비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도 배부하며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제일 복잡하고 대신에 정확도와 신뢰도는 제일 높다. 자, 이거 원가 회계에 설명한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상호배부법은 제일 복잡한 거죠. 계산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맞죠?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다. 자, 복잡한 대신에 정확성은 제일 높아요. 단계배부법은 그 절충형이죠. 두 번째.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맞죠? 배분 순위를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고려, 아니죠. 완전히 무시하죠. 요거는 상호배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가? 제품 단위별로 제조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대한 관해 제조 지시서에 기입된 것을 근간으로 제조 지시서별, 작업 지시서입니다. 작업 지시서. 개별적인 원가를 집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배 만드는데 조선소. 딱 이거예요.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유조선, 무슨 선, 뭐
화물선, 여객선 뭐 따로따로 주문 생산이나 반복적이지 않은 제품이 생산 방식에 적용한다. 그래서 배 한 척에 뭐 몇천억 이렇게 가죠. 자, 정답은 개별 원가 계산 1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 요 이론교재 261페이지에 요 표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과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 여기는 핵심이 뭐냐?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뒤에 문제 나옵니다. 그게 종합 원가 계산이고요. 요거는 제조간접비 아까 배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게 핵심입니다. 자, 조선업, 항공기 제조, 건설업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이 되고요. 자, 이제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씩 만드니까 제품 하나별 원가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완성된 거 몇 개, 개당 단가 얼마, 그 다음에 미완성된 거,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총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야, 이 과자 한 봉지에 우리 얼마 받으면 될까? 원가,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거죠. 자, 다음 자료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미완성된 거를 그중에서 가공비 재료비가 있지만 재료비만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다 만들었다라는 전제를 둔 겁니다. 근데 평균법도 있어요. 평균법은 액체로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간장, 고추장, 뭐 와인 이런 데는 지난달에 만들다가 남은 거에 새로 이번 달 또 다 삭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평균법 쓰고요. 선입선출법은 자동차 생산 라인 보면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 이번 달 1일 날 그것부터 완성해서 나가버리니까 그건 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 미완성된 거 월말 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해서 대신에 선입선출이니까 월초 제공품 환산량은 빼자 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면 자, 완성품 수량 여기 있죠. 4만 단위 여기다 적겠습니다. 4만 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월말 제공품 10,000개 완성도가 60%인데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재료비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뭐예요? 재료는 100%로 봐야 된다. 그러면 완성도 필요 없고 10,000개 단위나 뭐 개나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뺍니다. 월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15,000 단위 이것도 100%로 봐야죠. 자, 15,000을 빼요. 그러면 5만에서 15,000을 빼면 35,000. 예, 35,000개, 35,000 단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착수량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13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자, 요거 보충, 없네. 예, 여기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 해야 되는 사람들. 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전,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라는 건 공급 가액에 부가세 더해진 금액입니다. 8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자, 간이과세자 원래 세법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4,8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연간 매출액.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거죠. 나누기 12달 하면. 그러면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가 한 달에 400만 원만 판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판매가가 오르고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자, 근데 개인 사업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함정을 파놨어.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요거 틀린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8천만 원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 추가하지 않아도요. 납세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비영리 법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겁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제로 뜯어갑니다.
여러분도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관세도 물리고, 자, 세금 낼 거 다 냅니다. 그리고 요거 허용해 주면요. 자기 사업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수입을 해서 부가세 안 내고 그냥 공장에 갖다 놔서 쓸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부가가치세라든가 세금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 세법 조항을 신설합니다. 요거 허용해 줬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전부 다 탈세하려고 그럴 겁니다. 옛날에는 현금 가져오면 10% 깎아주고 5% 깎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도 현금을 택시도 카카오 택시 타다 보니까 현금을 이제 전혀 안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 몇천 원짜리도 전부 다 카드로 해버리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해버리고 이제는 숨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율을 올린 게 아니고 세율을 안 올려도 부가가치세가 계속 늘어나요. 국가에서 국세가. 자, 요게 어쨌거나 3번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이 해외 수출하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0%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퍼센트가 0이에요. 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안 내죠. 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장려하고 그래서 그냥 엉터리로 자, 우리 0% 과세했어. 우리 세금 물렸다. 그러면 0이죠, 값을. 근데 납세 의무자는 맞습니다. 신고도 해야 되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과세 표준, 다시 말해서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근데 매출액에서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고 더하거나 빼거나 아예 하지 마라 하는 세 가지 구분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 공급가에 대가가 아닙니다. 부가세가 안 들어간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이런 게 이제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매출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돈 받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용역 또는 재화를 물건 판매한 거 대부분이 이거죠. 물건을 판매하고 돈 받으면 뭐 서비스든 물건이든 전부 다 매출액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하면서 이자를 또 추가로 받아요. 그것도 매출액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차감해도 좋다 해서 국세청에서 인정해 준 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건 세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매출액 계산할 때 우리가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애너리, 환입 요거 빼죠. 빼고 순매출액 잡죠. 요거 다 차감 항목이고요.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자, 반환 너 소주병 가지고 맥주병 가지고 오면 얼마 돌려줄게. 그거 매출액으로 안 잡습니다. 왜?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가 버리니까. 자, 그 다음 뭐 멸실된 거,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은 매출액에서 다 차감해 줍니다. 봉사료,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그건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종업원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이건 매출액에서 빼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감하지 않는 거. 더하지도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차감도 하지 마라. 뭐냐면 대손금, 부도가 나와서 돈 못 받게 된 거. 판매장려금, 뭐 각 지사에 너네 어느 정도 이상 팔면 내가 장려금으로 얼마를 더 줄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 다음 하자보증금. 이런 거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매출액 당연히 과세 표준이죠. 매출이니까. 매출 한 200 있습니다. 이건 빼야죠. 그러면 450만 원이고요. 현재. 그 다음 매입액 이건 매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금전 지급 판매 장려금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럼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우리 매출액이 1년간 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세액 10%. 그 다음 매입세액이 있으면 아까 요 매입액이 있으니까 10% 30만 원 빼면 세금이 한 15만 원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아까 간이과세자 나왔죠? 그게 여기하고 중복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 찾아보려고 여러분들 요 아래 화살표 이거 뭐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요 추가 설명 연결할 때 제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다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여기 보시면 목욕탕, 목욕업, 여관업, 제조업, 미용실 딱 있는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이론계조 316페이지 있는데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여러분 한번 목욕탕 가서 목욕비 딱 주고 이발 머리 커트하고 자 세금계산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 다 잘라버릴걸. 자 빡빡 밀어버려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세금계산서 이거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 이거 요구하더라도 극장 이런 데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야구경자 같은데. 그래서 간이과세자다 하는 거는 영세사업자잖아요. 장부 작성도 힘들고 1년에 2번 뭐 하니까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요번에 세법 개정된 거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연 8천만 원 이상 매출액이 나온 사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연 부가세 포함 금액 연 8천만 원 미만일 때. 자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반 사업자는 매출액이 10% 매출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얼마에 10원. 매입액이 80원이다. 그러면 8원. 그럼 10원에서 8원 빼면 2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기재는 매입세 업종별 매출액 아까 뭐 100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이거는 바로 10%인데 업종별 부가가치율 뭐 7%다. 또 여기에 10%만 해요. 0.1. 그러면 여기보다 엄청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공제할 거 있으면 공제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내고 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내는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직전 연도,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합니다. 아까 말한 업종 외에 다른 제조업종 중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미만이다. 우리는 마스크 생산하는 아주 영세한 제조업체다. 그러면 연 4,800만 원 이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왜 이 설명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냐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그랬습니다. 자, 직전에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5천만 원인 목욕 안 된다 그랬죠. 여관 안 된다 그랬죠. 미용실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전부 다 8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이하니까 금액상으로나 업종 종류로 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제조업이 하나 있어. 그리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7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하니까 간이과세자는 맞아요. 근데 4,8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8천만 원 이하면서 4,800만 원 앞에 만자 만 원 이상이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단 목욕업, 여관업, 미용실 여기도 해당은 되잖아요. 4,800 이상. 근데 목욕업이니까 업종 자체가. 그런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제조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7천만 원이니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그 자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이론 시험은 다 설명이 됐고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그 질문 올리지 마시고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해서 여기 와서 객관식 문항 몇 개만 그 클릭 딱 하면 어떠한 자료든 우리 회원수가 지금 22만이 넘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 답변도 한 20만 개가 됩니다. 공부하시다 궁금한 거는 여기에 질문 그리고 뭐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볼 수 있고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질문도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이번 이론 시험은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